지도처럼 이렇게 경계가 생겼다 해서 지도상설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다 벗겨져서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거울 경자를 써서 경면설이라고 합니다. 자, 진액이 고갈이 돼서 표면에 유두가 사라지는 정도가 여기까지고, 요 다음 단계로는 혀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칼로 그어 놓은 것처럼 갈라짐이 생긴다. 이게 진액 고갈이 오래된 사람들,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몸에 진액이 다시 생기면 이게 아물어요. 싹 다시 아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쌤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색, 얼굴 색깔, 그 다음 피부, 건조감, 손톱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세포가 건강하다 할 때는 촉촉하고 매끄러우면 돼요.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피부는 우리가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관찰하면 내 몸 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혓바닥을 관찰해 보면 됩니다. 우리 외부는 피부고, 피부도 점막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우리 내부는 피부랑 다르게 모두 촉촉한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점막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분비샘에서 충분한 침이나 타액이나 소화액 이런 것들을 분비해내지 못하면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가장 쉽게 입만 벌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혀죠. 혀의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 내장의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건강한 혀는 어때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도톰하고 표면이 매끌매끌하고 윤기가 있고 물기가 혓바닥 위에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색깔은 선홍색, 핑크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은 붉은기가 잘 돌고 있냐입니다. 혀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충분히 잘 들어가고 있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혈액이 잘 통하고 있으면 핑크빛, 선홍색을 띠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이 잘 안 들어왔을 때 일단 색깔이 허옇게 됩니다. 핏기가 안 보인다는 거죠. 혀를 관찰했을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혀 색깔이 붉은기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이거는 혈 부족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여유롭게 내 몸에 있지 않고 좀 부족한 상태. 혹은 혈액은 있는데 말초까지 도달을 못해요. 말초순환, 혈관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얗다 했을 때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설태랑 설색이랑 달라요. 설태, 혓바닥에 허옇게 두툼한 태가 껴 있을 때,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태가 이렇게 많이 껴 있을 때는 뭔가 표면에 눈이 온 듯이 이렇게 두툼하게 덮여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설태고, 설태가 없는데도 허연색이 있는 경우, 요걸 얘기를 합니다. 혀 색깔. 먼저 색깔부터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이 잘 돌고 있냐, 충분히 점막 표면까지 도달하고 있냐, 요걸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 부족, 말초순환 장애, 요거의 결과물은 우리 조직이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창백하고 핏기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혈허로 총칭합니다. 막혀서 안 왔던, 부족해서 안 왔던 간에 필요한 조직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 혈허. 자, 그러면 이제 설태입니다. 두툼하게 앞쪽보다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조금 더 많이 끼는 경향이 있어요. 허옇거나 누렇거나 혓바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두껍게 껴 있는 경우, 이 설태, 이건 왜 생겼을까? 일단 우리가 구강 내 전체적으로 분비물이 뭐가 있어요? 침, 그리고 점액을 끊임없이 분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의 탁도가 높아졌다. 분비물이 왜 탁해졌을까요? 깨끗한 침, 점액 이런 게 나오면 뭔가 매끌매끌하고 윤기가 있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설태는 딱 지저분해 보입니다. 뭔가 탁한 것들이 많이 분비돼서 거기서 농축이 되고 모인 거예요. 요거는 분비물의 탁도를 얘기를 하는데, 분비물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혈액이 분비샘까지 물질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혈액부터 탁해져 있는 거예요. 혈액 내에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고 혈액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혈액의 양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혈액의 점도를 올려놨거나 아니면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소화 과정에서 혹은 대장에서 점막을 통해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 찌꺼기가 많이 존재하고 구강 내 분비물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가 혓바닥에 이렇게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설태가 많이 낀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혈액이 혼탁하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정체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색깔을 관찰을 했으니까 모양을 관찰할 차례입니다. 자, 혀 모양이 이렇게 라운드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쑥쑥 들어간 옴폭옴폭 패인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치흔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자리마다 이렇게 눌린 형태, 혀가 이빨에 눌려서 옴폭옴폭하게 형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이게 있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눌린 자국이 생기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붓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아리 같은 데 많이 붓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면 누른 자국이 그대로 한참 유지가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치아가 혀를 누르더라도 금방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근데 부종이 심하거나 혈액순환 정체가 있으면 눌린 상태로 유지가 돼요. 정상인 사람도 이게 어떨 때 나타나냐? 몸이 많이 피곤할 때, 기력이 없을 때, 몸에 에너지가 다운이 됐을 때 이 현상이 생깁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된 사람들이 아침에 딱 혀를 내보면 이렇게 치흔이 생겨 있어요. 근데 말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낮에도 그 치흔이 계속 유지가 된다. 굉장히 피로하고 기력이 딸리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혀가 허옇게 되는 것을 혈어라고 얘기를 했고, 치흔, 이 자국이 생기는 것은 기허라고 합니다. 기운이 딸리는 상태. 좀 구분이 되죠? 혈어와 기허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진액이 계속 고갈되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건조가 생깁니다. 건조가 생기니까 이 표면이, 원래 혓바닥 표면이 뭔가 반짝반짝 물기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건조가 일어나면 표면에 물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혀를 내보세요 했을 때 뭔가 매끄러운 표면이 없이 물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물기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거칠, 뭔가 표면이 균등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뭔가 거칠거칠한 느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고 분비액에 여유분이 없는 사람들, 만성질환자들, 고령자, 수술을 한 사람들, 체중 감소가 심하게 일어난 사람들, 점점 혓바닥이 건조해집니다. 많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냐? 혀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혀 표면에 오돌도돌한 융기들이 보여요. 설유두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건조하고 진액이 많이 고갈된 사람들은 저 설유두가 싹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혓바닥을 내밀어 보면 표면 돌기가 없이 그냥 거울면처럼 반짝반짝, 돌기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다. 요걸 거울 표면처럼 반질반질하다라고 해서 경면설이라고 합니다. 진액 고갈이 많이 됐을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뭔가 혀에 문양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반질반질하게 경면설이고 여기는 아직 설유두가 남아있고 경계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지도상설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둘 다 건조 진액 고갈에 의한 결과물인데 보기의 형태가 좀 다른 거죠. 얘는 이런 경계면을 띄고 지도처럼 이렇게 경계가 생겼다 해서 지도상설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다 벗겨져서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거울 경자를 써서 경면설이라고 합니다. 자, 진액이 고갈이 돼서 표면에 유두가 사라지는 정도가 여기까지고, 요 다음 단계로는 혀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원래 혀가 갈라질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원래도 혀 가운데 골이 있는데 이게 깊이 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지 쳐서 이 갈라짐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혹은 가운데는 안 파였는데 앞쪽부터 이렇게 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 상처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쫙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갈라짐이 생긴다. 이게 진액 고갈이 오래된 사람들,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몸 관리를 잘해서 몸에 진액이 다시 생기면 이게 아물어요. 싹 다시 아물어요. 혀의 상피세포들은 회복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다시 아물고, 갈라진 길이 뭐 이렇게 쭉 갈라졌던 게 점점 짧아지네 하면서 싹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진액이 고갈되면 그게 다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다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액이 얼마나 고갈됐는지, 내 몸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걸 보려면 혀 갈라짐을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오래돼서 고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액은 회복이 되는데 혀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흉터처럼 이 갈라짐 자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회복 안 되더라도 내가 진액이 회복되는 느낌, 입안이 촉촉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몸에 건조감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면 아, 혀는 그대로 있더라도 진액이 다시 복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혹 환자들이 다른 건 다 좋아지는데 혀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진액이 회복되는 징후들이 있으면 그 혀는 회복이 안 되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전체적인 몸의 사인들을 관찰을 해야지 혀만 딱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혀를 보면서 관찰을 해서 설태가 있구나 하면 혈액이 탁도가 높아졌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혈액 중에 찌꺼기가 많아졌다, 관찰을 해서 그렇구나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설태가 없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음식을 더 꼭꼭 씹어 먹고 식후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해서 소화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 혈액을 탁하게 할 만한 기름진 음식을 배제하고 좀 더 담백하고 채소 위주로 많이 먹었을 때 튀긴 음식과 브로콜리 둘 중에 뭐가 더 탁도가 높을까요? 튀긴 음식이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설태가 많이 생겼다, 내 혈액이 끈적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진액이 많이 함유된 채소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액의 탁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행동하고 소화가 좀 안 될 때 빨리빨리 운동해서 혈액의 흐름을 자꾸 이동을 시켜주면 설태가 점점 줄어요. 관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까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혀의 색깔이 허옇게 혈이 부족해서 혀를 허 상태다, 그러면 혈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소화장애를 끼고 있거나 정말 뭔가 만성질환으로 허약해진 상황에서는 이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아요. 혈액을 보충해주고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이 혈액을 잘 만들어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로 접근해서 부족해진 혈액을 도와가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소화기도 문제 없고 그냥 내가 좀 편식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혀의 색깔이 허옇게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일단 음식의 편식 경향을 멈추고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혈액의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골고루 먹고 또 돌려줘야지.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 잘 먹는데도 혓바닥이 허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면 잘 먹거나 혹은 지금 현재 너무 잘 먹고 있는 분들은 잘 먹는 거는 하지 말고 운동을 해서 혈액이 내 말초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내 혓바닥에서 관찰된 그 문제를 해결할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혈어네 하고 나는 혈어야 거기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한데 난 뭘 해야 될까? 여기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삼, 홍화, 당귀, 지황 이런 것들, 우리가 보혈제라고 그래요. 혈액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재료들로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가 허하다. 한방에서는 기허는 인삼, 황기, 백출 이런 걸로 끌어올려요. 자꾸 이제 다운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기 같은 걸로 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너무 깔아져서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허 경향이 더 심해져요. 왜?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더 약해져서 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기운 없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안 움직이면 그 경향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움직여서 근육을 만들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혓바닥의 상태, 혀의 모양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 팁을 드렸습니다. 본인 혀만 이렇게 관찰해서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족들 이렇게 쫙 관찰을 해보고 본인 혀 색깔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어린 사람 혀를 관찰하면 그게 정상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 혀를 보면 내가 좀 갈라지고 있고 치은도 생기고 색깔도 너무 허여멀건하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는데 그치지 마시고 본인 혀를 관찰해서 내 혀에서는 이런 측면이 관찰됐어, 이 부분을 댓글로 적어 보시고 거기서 본인이 솔루션까지, 그래서 나는 요런 행동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보시면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거나 친지분들을 뵀을 때 자주 못 뵌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안색 하나만 봐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색이라고 했을 때 얼굴안, 색깔색, 얼굴의 색깔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랜만에 봤을 때 사람은 직감적으로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색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지 딱 찝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안색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색을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노란 게 황달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달, 몸에서 빠져나가야 될 빌리루빈이 담즙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많아진 담즙이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 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바닥 그리고 안구까지 이렇게 노랗게 만드는 그 상태를 황달이라고 합니다. 간에서 합성된 빌리루빈은 담즙으로 계속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랑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얼굴이 노랗게 바뀌었는데 황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호박이나 당근 같은 걸 많이 드신 분들 중에 한번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손바닥이 노랗게 바뀌는 분들, 얼굴까지도 노랗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구별점이 있어요. 눈 흰자가 노랗게 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당근을 많이 먹어서 노랗게 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얇은 피부에 색소가 너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안 먹어서 이렇게 좀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황달이 왔다, 안구까지 노랗게 됐다, 그럼 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간 초음파를 하고 좀 급성으로 왔다 싶으면 CT까지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급성 황달은 염증 반응이 같이 와요. 급성 황달 같은 경우에 복통, 설사, 구토,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소변색이 탁해지는 증상까지 딱 봐도 뭔가 이상한 증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약물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해열 진통제 같은 것도 쓰지 마시고 술, 담배, 커피 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헤비한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최소화하고 채소나 과일 같은 가벼운 식사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간이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휴식하고 피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약한 황달 같은 게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색이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이 하얀 걸 선호를 하지만 실제로 얼굴색은 혈색, 발그레한 기가 좀 돌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냥 창백하고 붉은기라고는 없는 사람은 피가 잘 안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피부 상태로는 우리가 혈이 부족해도 햇빛에 그을렸거나 그러면 좀 발그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이 부족한 상태를 체크를 하려면 혈이 잘 보이는 얇은 피부, 입술, 그리고 혓바닥 요걸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입술이 붉은기가 안 돌고 허옇거나 혓바닥이 분홍빛이 안 돌고 그냥 허연색으로 보인다. 설태가 낀 상태 말고 태가 있건 없건 간에 바닥의 표면 피부 색깔이 허연색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 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입술 색깔, 혀 색깔에 붉은기가 별로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창백하고 해맑건하면 혈이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얼굴색은 괜찮은데 입술이나 이런 안쪽 점막이 창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혈이 부족하구나, 피가 없구나. 동시에 최근에 체중이 감소했거나 혈을 소실을 할 만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은 좀 병을 앓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그런 경향을 띱니다.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져요. 머리에 영양분이 안 가니까 머리 결이 나빠져요. 그리고 혈이 부족하면 심장이 힘드니까 두근거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심해지면 불면까지도 가고 어지럽다 소리도 잘하고 그리고 손톱도 이렇게 만져봐도 붉은기가 안 올라오고 허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 혈이 안 들어가니까 쥐가 나고 저린다 소리를 자주 합니다. 안색으로 먼저 창백함을 확인을 하고 기타 증상들을 관찰을 해보면 혈이 부족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 부족과 동반돼서 부족한데 잘 흐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체격도 좋고 혈색도 좋고 다 좋은데 혈액이 모세혈관 쪽으로 잘 흐르지 못하고 끝에서 막혀서 찌꺼기가 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40대 중후반에서 기미, 주근깨, 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전부 다 모세혈관에 작은 죽은 피들이 껴가지고 거기서 착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하고 뭐 해서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혈이 잘 돌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심한 사람들은 혓바닥에 어반이라고 해서 반점이 생겨요. 거무튀튀하거나 착색된 것 같은 어떤 문양이 보여요. 죽은 피가 모세혈관에 끼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어혈의 징후인 거죠. 죽은 피가 몸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혈관에서는 걔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껴버린다. 이런 걸 뚫어내려면 한약재 중에 파혈, 혈을 녹여내고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대표적으로 당귀, 단삼, 홍화 이런 것들이 죽은 피를 녹여주면서 흐름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혈이 부족할 때는 대표적인 게 사물탕이죠. 지황, 당귀, 작약, 청궁.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혈 부족 증상들, 창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혈이 막힌 경우는 자꾸 반점이 생겨요. 얼굴이든 피부든 혓바닥이든. 빨간색으로 이렇게 혈종, 그것도 많이 생겨요. 검버섯도 일종의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런 게 생기는구나가 아니고 혈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혈과 혈행을 좋게 하는 세트는 항상 좀 같이 다녀요. 한약 처방에서는. 그래서 단삼, 홍화, 지황, 당귀 이런 것들이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창백한 걸 넘어서 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는데 추위를 엄청 타면서 피부를 만져보면 막 냉감이 들어요. 손발이 차갑고 냉랭해요. 말초혈관 확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초순환이 너무 안 돼서 창백한 걸 넘어서서 파리한 색깔까지 갑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서 정맥혈이 잘 보여요. 그래서 붉은 혈관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파란 혈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모세혈관 끝까지 혈액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계피나 생강 같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재를 쓰면 참 좋아요. 손발이 따뜻해져요. 근데 이분들이 점막도 약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었을 때는 속이 쓰리거나 내장의 점막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약재는 지속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뜨문뜨문 써야 돼요. 아, 이걸 먹으면 내가 몸이 따뜻해질 거야 하면서 생강, 계피 주구장창 먹으면 속 다 버려요. 그리고 기가 너무 빠졌을 때, 제가 기는 근육의 탄력이다.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기입니다. 그런데 근육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너무 빠진 사람들 보면 눈꺼풀, 이걸 위로 뜨고 있는 게 힘들어서 자꾸 눈이 이렇게 감기고 딱 봐도 피곤해 보이고 눈에 총기가 없고 그리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 횡격막의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말소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말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아 힘들어 피곤해 자꾸 앉고 싶다 눕고 싶다 피부에 탄력도 딱 처지는 느낌 눈꺼풀도 이렇게 개슴츠레해지는 그런 느낌 이러면 기가 허한 거예요.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기도 무력해지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 음식 맛이 없다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가 나오죠. 이런 경우는 기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를 올려주는 음식들 많이 먹어야 되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황기 같은 거 넣어서 닭백숙 끓여 먹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약재로는 당연히 황기나 인삼 조합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력도 좀 끌어올리고 밥맛도 좋게 합니다. 이 기가 허한 사람들이 또 동반되는 게 저혈압이죠. 저혈압인 경우에는 제가 수분의 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늘 추천을 드려요. 저혈압인 사람은 소금물, 기가 허하면서 저혈압이면 소금물 플러스 황기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열이 뜨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소금물이나 황기, 인삼 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명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상생활을 벗어났잖아요.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활동 패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리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좀 기름진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해서 체하거나 장염이 생기거나 명절 끝나고 나서 리듬이 깨져서 소화장애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수면 리듬이 깨져서 또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명절에도 우리가 몸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게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